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용익물건하고 담보물건의 특성 볼 겁니다. 깊이는 안 들어가고 11월 12월에는 담보물건의 특성부터 먼저 보죠. 183페이지. 자, 183페이지 보면 담보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담보물건은 흔히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돈을 빌리거나 하고서 남의 부동산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산을 담보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남한테 돈을 빌리고 은행에 가면은 사람이 담보를 쓸 수 있죠. 우리 보증 쓴다 이런 소리 하죠. 연대보증이나 이런 거 말하는 그런 거는 사람이 담보를 쓰는 거죠. 사람이 담보를 쓰는 걸 우리는 인적 담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람이 담보 쓰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들고 오라고 하죠. 그건 이제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담보를 쓰는 거니까 물적 담보다 이렇게 부른다. 담보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183페이지 이제 위에 보시면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수단을 담보라고 하고, 여기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두 가지가 있다. 인적 담보는 보정 채무와 연대 채무 이런 걸 말하고, 우리가 보정 채무와 연대 채무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려워서 시험 범위 안 들어온 게 천만다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물적 담보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심으로 가는데, 참고로 질권은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질권은 동산에 대한 권리라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 두 개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담보물건의 특성을 보시면 첫 번째가 부종성, 뒤로 넘어가면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렇게 돼 있죠. 요 담보물건의 특성 제도를 하나 볼 겁니다. 자, 이 담보물건의 특성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공부해야 될 저당권이나 유치권 또는 건저당권 또는 공동저당권 기본 개념이나 11월 12월에는 잡아 놓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부종성인데, 자, 우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려면, 자, 은행 입장에서는 값을 믿지를 못하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거겠지만 빌려준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어른갑한테 받을 돈이 있고, 이 받을 돈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를 잡는단 말이에요. 저당과 같은. 그럼 우리 남한테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단순히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만 들고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럼 그거는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없죠. 그냥 그 사람만 믿고 차용증 하나만 보고 주는 거죠. 그럼 그게 단순한 채권이죠. 그런데 이 채권은 똑같이 1억을 받을 권리라도 돈을 갚지 않으면 남의 주택을 팔아서라도 내 돈 찾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하나 있죠. 그래서 그냥 채권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받을 여지가 있는 담보가 되어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담보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 피자란 말이에요. 수동적인 의미가 피자죠. 우리 피해자, 가해자 이런 소리 하니까. 갖다 붙이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냥 채권하고 피담보 채권은 어차피 갑한테 1억 받을 수 있다는 관점은 같나요? 그냥 채권이나 피담보 채권이나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은 같죠. 다만 부도수표가 될 가능성이 많으냐, 아니면 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그 차이지.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는 처음 공부하면 용어가 그냥 채권이에요. 다만 담보가 되어 있는 채권. 그럼 만약에 저당권이라는 권리에서 담보가 되어 있는 채권은 저당권부 채권 이렇게 부르면 되고, 질권에서 담보가 되어 있으면 질권부 채권 이렇게 부르면 된다니.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학교론에서 저당권부 유동화 채권 이런 거 배우죠. 그냥 돈 받을 거예요. 다만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어 있다는 그 소리.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이제 낯선데 무슨 뜻인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빌려준 돈하고 이 유치권이나 저당권이라는 이 담보물건이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느냐에 따라 우리는 부종성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수반성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불가분성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종성이라는 것은 이 부종이라는 글자가 어떤 글자 같나요? 한 번도 안 들어봤나요? 예? 부종성이라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예. 쫓아간다, 따라간다인데 그 쫓아간다, 따라간다는 또 수반성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수반성도 결국은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부종성도 쫓아간다인데, 그래서 이제 좀 작게 하자면 같이 쫓아가는 것보다는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같이 나타나고 같이 소멸하는 걸 우리는 부종성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부종성은 이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부종사란 말 쓰잖아요. 일부종사란 말 쓰죠. 일부종사가 무슨 뜻인가요? 한 명의 와이프를 평생 섬기고 쫓아라. 그게 일부종. 한 명의 남편을 섬기고 쫓아라는 그건 300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은 와이프 도망가면 못 삽니다. 다 아시겠지만 있을 때 잘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운명을 같이 해보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저당권은 소멸한다. 또는 피담보 채권이 성립을 해야만 유치권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같은 표현이죠. 그럼 적어도 하나가 죽으면 따라 죽었다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한 겁니까? 그럼 이게 별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죠. 남한테 돈을 빌려 쓰고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저당을 잡힌 자는 돈을 갚아버리면 어른 이제 더 이상 갑의 주택을 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야 되죠. 그럼 돈을 갚아버리면 저당권은 있는 겁니까? 이제 사라지는 겁니까?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돈 갚아버리면 담보 잡는 권리도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게 부종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담보를 잡은 거라면 돈을 받았다는 목적이 달성돼 버리면 담보 잡을 권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게 부종성. 자, 그런데 이 부종성이라는 개념은 간단한데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그럼 이 저당권은 돈 빌릴 때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돈을 갚아버리면 저당권이 소멸하죠. 근데 우리 돈을 갚아버리는 변제 또는 뭐 상환이라고도 좋습니다. 변제를 하든 상환을 하든 돈을 갚아버리면 있던 저당권이 사라지는 것도 물건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없다가 나타나든 있다가 옮겨 다니든 있다가 사라지든 물건 상태가 변동된 거죠. 근데 지금 저하고 지지난주에 뭐라고 배웠냐면 부동산 물건이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까지 해야 변동하고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는 187조에 의한 변동은 등기 없이도 변동한다고 배웠나요? 그럼 만약에 돈을 갚아버림으로써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도 물건이 변동한 건데 소멸하게 된 원인은 돈을 갚았기 때문이죠. 그럼 돈을 갚았다는 이 상태가 의사표시라고 느껴지면 저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이 상태가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느껴지면 저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는 거죠. 그럼 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할 때는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이다, 등기 없이 소멸이다. 등기 없이 소멸한다는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돈 갚는 건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남한테 돈 갚으러 갈 때는 돈을 들고 가야 된다, 입만 들고 간다. 그 입만 들고 가서 갚을게. 의사표시하면 돈 갚은 겁니까? 아니요. 손에 돈 내놔야지.
그럼 돈을 갚아버리는 행동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럼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등기 없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시험에 피담보 채권이 채무자의 변제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할 때는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소멸하나요? 그거 하나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등기 없이 소멸한다는 것. 그래서 지지난주에 강의할 때 법률에 규정해야 물권 변동은 한 200개는 있을 거다. 그 200개를 다 공부하기 싫으면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가지고 하나하나 대입해 가자고 했죠. 이렇게 지나칠 때마다 한 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자, 두 번째는 갑이라는 상인이 은행에 1월 1일 날 돈을 빌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당을 잡고는 1월 15일 날 돈을 갚았습니다. 그럼 저당권이 소멸이죠. 그리고 확실하게 해놓기 위해서 말소 등기를 해놓을 수도 있죠. 자, 다시 2월 1일 날 돈이 필요해서 또 을한테 1억을 빌리고 다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2월 15일 날 또 돈이 들어와서 갚았습니다. 또 말소 등기 하겠죠. 한 달에 한 번은 돈을 빌려 쓰고 보름 뒤에 갚았죠. 이 장사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예? 장사를 못하면 원단 산다고 저렇게 돈을 자주 안 빌려 써도 돼. 있는 원단도 지금 창고에 쌓였어. 지금 보름마다 돈 갚을 여유도 없어요. 근데 보름마다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보름마다 그 돈을 갚을 정도면 물건이 팔렸다 돈이 들어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건 장사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죠. 보름마다 은행에 1억 빌려 쓰고 1억 갚을 정도가 되면, 그렇게 현금이 회전이 빨리 되면 장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3년 동안 장사했으면 그럼 돈 좀 벌어야 되나요? 이렇게 장사를 잘했으면 돈 좀 벌어야 되죠. 3년 뒤에 통장을 탁 펼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 어디 갔을까요? 3년 동안 번 돈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한 달에 1일 날에는 등기하고 15일 날에는 말소 등기하고 또 설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를 3년 동안 했으면요 72번을 한 거라. 등기를 3년 동안. 그럼 등기소하고 법무사한테 다 갖다 바쳤지 3년 동안 번 게 없죠. 갑하고 우리 나중에 만나서 3년 뒤에 만나서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둘이 미친 짓 했잖아. 실컷 돈 빌리 쓰고 돈 빌려주고 했는데 돈은 딴 데서 다 가져갔으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은, 자, 내가 당신한테 3년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3년 동안 돈을 빌려 쓰기로 합의를 딱 하고, 자, 이 주택 가치를 근거로 해서 빌려갈 수 있는 한도치를 딱 정해 놓은 다음에 혹시 중간에 내가 빌려갔다가 갚는 시점이 나오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소멸해야 됩니까? 소멸하지 않기로 우리 약속 좀 하자. 원래는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럼 다시 빌렸다가 갚았다가 이런 시점이 무수히 나오더라도 소멸하지 않기로 하고, 마지막 3년 뒤에 갚아야 될 돈이 있으면 갚고, 그럼 말소를 해주고, 만약에 그때 못 갚으면 당신은 내 주택을 경매에 들고 가기로 하고, 이렇게 합의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3년 뒤에 설령 돈을 갚을 때는 처음에 설정 등기 한번 하고 마지막에 말소 등기 한번 한 거지, 등기 70번을 줄이게 되죠. 이렇게 등기 70번을 줄이려면 돈을 빌려준 자하고 사이에서 합의를 하기를 우리 부종성 이런 건 좀 지키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하지 않기로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부종성을 깨트려야 되죠. 그럼 부종성을 깨트려야 되는 저당권을 우리는 근저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은행에 가면 저당권 구경해 봤나요? 은행에 가면 저당권 없어요. 다 근저당이에요. 우리 은행에 돈 빌리면 근저당 하지 저당이라는 소리 안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빌려갈 수 있는 이익은 한도치를 딱 정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돼 있다면
자, 1번 저당 을 1억 이렇게 돼 있다면 요 1억은 빌려갈 수 있는 한도치입니까? 빌려 간 돈입니까? 빌려 간 돈. 저당권이니까. 지금 빌려 간 돈. 그런데 1번 건저당 을 1억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건 빌려갈 수 있는 한도치지 빌려간 돈이 아니죠. 갚아야 될 돈은 얼마인지 몰라. 3년이 돼봐야 알지. 자, 그럼 저당권에서의 요 1억은 저당권은 현재 빌려간 현재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잡아놓은 거죠. 근데 건저당은 실제 갚아야 될 돈이 현재 확정된다, 장래에 확정된다. 그럼 건저당에서의 요 1억은 한도치에 불과하지 실제 갚을 돈이 아니니까. 그럼 건저당은 현재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르겠고 장래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게 건저당이죠. 이게 저당권과 건저당의 다른 점. 자, 건저당은 부종성을 지켜야 됩니까? 깨트려야 됩니까? 그래서 건저당은 부종성의 예외.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럼 저당권 공부할 때는 그런 게 없지만 건저당 공부할 때는 실제 갚아야 될 돈하고 빌려갈 수 있는 한도치가 다를 수 있죠. 그럼 나중에 한도치는 1억인데 7천만 원 나중에 갚아야 될 경우와 한도치는 1억인데 오버해서 1억 5천을 갚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빌려간 돈하고 등기부상에 있는 글자하고 다르니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죠. 이런 거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건저당에서는. 그럼 이제 지금은 건저당이 뭔지 그건 뭐 1월달에 하고 건저당이 뭔지 가장 기본적으로 건저당은 부종성의 예외죠. 그게 건저당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지. 그럼 건저당을 머릿속에 뭐라고 집어넣어야 기억이 오래 갈까요? 기억 오래 할 자신 있나요? 우리 해봤잖아요. 일주일 잘 안 가는 거. 자, 건저당을 머릿속에 뭐라고 집어넣어야 오래 갈까요? 보시죠. 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결산기를 정하고 한도치를 정하고 그 중간에는 돈이 들고 나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기로 합의하잖아요. 저 뭡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통장하고 달라지는 점은 오직 하나. 건저당은 그래도 저당입니까? 그럼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 담보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은 부동산이 담보가 된다, 신용으로 한다. 예, 그 차이입니다. 그 마이너스 통장과 건저당은 담보가 뭐가 되느냐 차이지 형태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면 앞으로 건저당 기본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가 수반성. 그럼 수반성이 이제 함께 움직인다는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 부종성은 운명을 같이 하는 개념이었고 수반성은 함께 이전한다는 측면. 그럼 함께 이전을 시켜보면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 유치권도 함께 이전하면 같이 동반되는 거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바이라는 것이 항상 함께 같이 가는 걸 수바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자,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 자, 갑의 주택을 담보로 저당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자, 을이 갑한테 돈 받을 날짜는 6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지금 당장 을이 돈이 급할 수 있죠. 근데 갑은 돈 갚을 날짜가 되지 않았으니까 돈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1억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팔아먹는 걸 뭐라고 합니까? 네, 그 법으로 하면 채권 양도고 뭐 고민하지 마세요. 깡이잖아요. 카드 깡, 음깡 할인하는 거. 그 1억짜리를 8,500에 넘기는 것. 그 부실 채권은 3천만 원에도 넘어가는 것. 그래서 이게 깡이라는 소리 쓰고 법적으로는 채권 양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채권을 넘겨버리는 거니까. 또는 전봇대에 가면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렇게 해도 돼 있고.
그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이거 채권 양도잖아요. 활용하는. 대신에 자, 을이 갑한테 1억 받을 권리를 8,500에 팔면 병은 8,500에 사가지고 6개월 뒤에 갑한테 1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6개월에 1,500이면 이자치고는 괜찮죠.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병이 갑한테 돈 달라고 하면 갑은 아는 사람인가요? 그럼 갑은 을한테 돈을 빌렸는데 생전 처음 보는 자가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적어도 을 당신은 채권을 팔아먹었으면 갑한테 통지를 해서 이렇게 생긴 얼굴이 가면 돈 줘도 좋다고 알려줘야 됩니까? 이걸 우리는 채권 양도를 통지한다 이렇게 부른다. 통지를 해줘야만이 그게 나중에 병이 우선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게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고 이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그럼 은행에 가서 농협에 가서 또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가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만약에 을이 안 갚으면 이 은행은 갑이 을한테 내줄 전세금의 우선순위를 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전세자금을 대출하면 사실은 나는 전세자금을 팔아먹은 게 아닌데 형식은 채권양도의 형식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채권양도를 받은 것처럼 은행은 하고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통지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통지를 해놓고 을이 돈을 갚으면 그 모든 게 없어지지만 만약에 을이 돈을 못 갚으면 병이 갑한테 전화해서 내가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을한테 전세금 내주지 말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자기 돈을 확보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전세자금 대출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친구 보증 쓰다가 틀려가지고 비상금으로 그 비자금으로 막지를 못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게 이제 10년 전인데 그 전세 아파트 전세 사는 그 전세 자금 대출을 좀 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자를 좀 싼 걸 써야 되니까. 아니 그 뭐 3천만 원만 쓰면 되니까 모자란 게 그거니까 그 한 1년 뒤에 이제 와이프 몰래 갚는다 그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자를 싸게 쓰고 싶어서 농협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이제 진행될 거다. 제가 이제 전공이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잘 알아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 진행하세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농협 직원은 저를 모르잖아요.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으니까 농협 직원이 제 얼굴을 자세히 딱 쳐다보더만 개념이 참 어렵죠. 용어가 참 어려운데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안 해줘도 되는데 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하다 무슨 설명을 그렇게 못하는지 이 채권 양도를 나한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그렇다고 지금 와서 내가 이런 거 강의하는 사람이다 말을 못하니까 다시 설명하니까 내가 이제 좀 이제 설명을 하도 못해서 좀 찡그리니까 참 법률 용어가 어렵지 하면서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이렇게. 미치는 줄 알았죠. 그리고 결국 와이프한테 들켰죠. 집주인한테 연락이 갔으니까 집주인이 전화해 볼 거 아니에요. 나는 강의하러 갔고 그 집에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갑자기 왜 전세자금 대출 거기서 받아가냐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놀란 거죠.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대판 싸움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결론이 그 전세자금 3천 대출한 게 아깝다가 아니고 왜 자기하고 상의 없이 했느냐 그 저 보증을. 그게 이제 제일 그 기분 나쁘고 했다는 거예요. 한참 듣고 있다가 상의하면 그래서 상의하면 틀림없이 가정이 중하냐 친구가 중하냐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친구하고 40년을 같이 지낸 친구지만 우리 와이프는 그
결혼식 하기 전에 한 들어올 때 한 번 보고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딱 두 번 본 사이잖아요. 아야 술집에서 한 번, 세 번 딱 봤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내보고는 선택하라 할 건데 상의를 할 수가 있냐 뭐 당연히. 그 이후에 경제권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카드가 뭐고 이제 쫙 다 해서 체크카드 하나만 딱 받아다니는 거죠. 자, 이 수반성이 이렇게 함께 이전한다는 측면이에요. 그럼 병이라는 자가 을로부터 그 채권을 사서 나중에 날짜가 되면 갑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겠죠. 그때 갑이 돈을 안 주면 갑의 부동산을 경매하러 가서 팔아서 내 돈 찾아가는 자는 을이 돼야 된다, 병이 돼야 된다. 병이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을은 팔고도 간짜잖아요. 그럼 원래는 을이 갑한테 저당을 이렇게 갖고 있었겠지만 채권이 넘어가면 경매할 수 있는 권리도 병한테 넘어가야 됩니까? 그럼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함께 이전해 줘야 되죠. 이게 수반성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돈을 병이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경매도 병이 해야 되는 건지 돈은 병이 받아야 되는데 경매는 을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함께 이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수반성. 그럼 기본적으로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채권자가 병일 때는 저당권자가 병이라 해야 되고 채권자가 을일 때는 저당권자가 을이라 해야 되죠.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100번 하면 한 번 분리돼요. 극히 예외적으로. 그래서 기본은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옵니까 X입니까? 오, 달라지면 안 돼. 그게 수반성이라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불가분성이단 말이에요. 이 불가분이라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보면 무슨 뜻처럼 보이나요? 그 나누어질 수 없다는 성질. 이제 무엇과 무엇이 나누어지지 않는지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리고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 하나를 설정해 줬는데 만약에 갑이 1억을 다 갚아버리면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하죠. 그런데 1억을 다 갚은 게 아니라 9천만 원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그럼 저당권은 하나도 소멸하지 않을까요? 9천만 원어치는 소멸할까요? 1억 중에서 9천만 원은 지금 갚았잖아요. 그럼 기존의 저당권은 1억에 대한 저당권이었죠. 그럼 9천만 원은 갚고 갚을 돈은 1천만 원 남았죠. 그럼 이제 저당권은 1억에 다 남아 있을까요? 1천만 원으로 축소될까요? 그럼 저당권이 그럼 갑이 9천만 원은 갚았으니까 저당권 9천만 원치는 좀 없애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여러분이 어리면 등기부등본을 손에 들고서 얼마만큼 찢어줘야 1천만 원치만 남나 이제 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된다 안 된다 이거. 그럼 어른 단돈 1원이 남아도 저당권 없애지 못한다. 다 갚아야만 없애준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 9천과 1천으로 분리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게 불가부이란 말이에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전액 변제되기 전에는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저당권은 하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됩니까? 그게 불가분성. 단돈 1원이 남아있어도 저당권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유치권으로 그대로 바꾸면 갑이 애완견을 수의사한테 맡기고 7억이 2만 원을 들고 며칠 있다가 걔 찾으러 갔겠죠. 그런데 이 수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 치료하던 중에 종양이 발견돼서 이 수술을 했대. 그래서 치료비가 상상외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대. 2만 원 들고 갔는데 2만 원 들고 걔 찾으러 갔는데 치료비 100만 원 나왔다 소리를 하는 거죠. 참고로 걔값은 50만 원이다. 걔값은 50만 원인데 치료비 100만 원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여러분이 갑이면 지금 걔를 찾고 싶나요? 안 찾고 싶나요? 나 안 찾고 싶. 나 집에 가고 싶.
차라리 비슷한 게 두 마리 사는 게 나아. 이 치료비 같으면. 그래서 갑이 몰라 집에 왔다는 거야. 집에 왔는데 집에 있는 애가 아빠 걔는 내일 아빠 오늘 내일까지 안 찾아오면 나 뛴다. 12층에서 뛴다는 거죠. 자, 이제 개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죠. 애가 뛴다는데 뭐. 그래서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예?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뭐라고 한다? 채권자. 법을 외우는데 우리. 그래서 전생의 부모 자식은 채권자 관계래. 채권자 채무자. 그래서 전생의 부모가 돈을 못 갖고 튄 거죠. 그럼 그 다음 생에 그 튄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채권자가. 그럼 부모가 볼 때는 참 지긋지긋하게 쫓아오죠. 어떻게 다음 생에까지 쫓아오냐. 그래서 빚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빚을 갚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뭘 바라고 주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빚을 갚아야 돼요. 다 갚으면 이제 갚을 게 없죠. 그럼 부모님 돌아가셔요. 그래서 지가 커가지고 이제 지도 결혼해서 애 낳아보니까 이제 부모 마음 좀 알겠죠. 우리 아버지 내 때문에 고생했겠네. 그 생각 들어서 전화하면 줄 거 없어. 있을 때 잘해주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합천 행사에 갔을 때 스님이 한 말이에요. 이 스님이 서울법대 졸업한 분이거든요. 서울법대 졸업하고 머리 깎고 스님들. 그 특이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진짜 스님이라. 세상의 모든 부경화를 가질 수 있는 지위가 있는데 놔버린 사람. 어쩔 수 없이 스님 된 사람 있죠. 먹고 살 게 없었어.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 이분은. 그래서 부모 자식은 전생의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고 전생의 원수는 현재 부부로 태어난다. 부부는 전생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는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거든요. 원래 원수 사이는 보면 지긋지긋한데 또 안 보면 보고 싶어. 자주 안 나타나면. 부부가 또 그렇죠. 그래서 촌수도 없잖아요. 무촌. 그렇게 가까울 수도 그렇게 멀 수도 없는. 그렇게 딱 붙어 있을 때는 그렇게 가까운데 딱 등 돌리면 남. 그래서 노래도 임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 되죠. 그게 부부인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개 찾으러 갔습니다. 애 잡을 수 없어요. 2달을 노력해서 100만 원 모아서 갔더만 개 돌리도 하니까 수의사가 120 2달 동안 밥 먹였대. 밥값 20만 원 더 내놔래. 천신만고 그때 100만 원 맞춰놨더만. 자, 개 찾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갑이 뭐라고 했냐면 우선 100만 원어치만 좀 돌려주라. 그럼 어른 어디를 떼고 줘야 100만 원어치가 되는지 생각해야 되나요? 자, 말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른 120만 원에서 단 1원도 모자라면 나는 개 못 준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 100만 원, 20만 원으로 분리된다 안 된다? 그게 불가분수. 시험에 이 애완견이 나오진 않겠죠 설마? 시험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내가 알루미늄 샤시를 하는 사람인데 10칸짜리 원룸 짓는데 샤시 값으로 3천만 원 해서 넣어줬더만 원룸 업자가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중에 101호를 샤시값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고 버틸 수 있을까요? 샤시값 주기 전까지는 나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버틸 수 있죠. 이런 걸 유치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룸 업자가 와서 101호에 들어간 샤시값은 300만 원이니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101호만 점유하고 있어도 샤시값은 101호 샤시값이 아닌 전체 샤시값 못 받으면 못 나간다. 말 되나요? 그럼 300과 2700으로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그게 불가분수. 시험은 이렇게 나오겠지. 다세대 주택에서 방 한 개를 점유하는 자도 전체 창호값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판례. 단 아까 그 애완견을 보고 이거 떠오르면 공부 다 한 거고
이게 그 이야기 같구만. 이렇게 떠오르면 되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게 같은 이야기야.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죠. 가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걸 이제 불가분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크게 담보물건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물상대위성이라는 거예요. 갑의 주택을 담보로 돈을 1억을 빌려주고 저당 잡아놓은 자는 돈을 못 갚아도 저 주택을 팔아서 자기 돈 찾아가면 되니까 안심을 좀 할 수 있나요? 저 주택이 1억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괜찮죠? 그런데 이 주택이 화재로 불타면 저당권은 있나요? 사라지나요? 자,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는 생각을 해보면 돼. 자,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죠. 주택이 불타면 그 주택을 더 이상 사용도 빌려줘서 수익도 팔아먹을 수도 없죠. 그럼 주택이 불타면 소유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당권은 돈을 못 갚으면 그 주택 팔아서 돈 찾아가는 권리입니까? 그런데 주택이 불타면 팔 수 있다 없다? 그럼 저당권 소멸이죠. 그럼 주택이 화재로 불타면 주택에 붙어있던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소멸했는데 그럼 어른 이제 자기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돈 1억을 빌려주고 주택을 담보로 잡았는데 주택이 불타버렸죠. 그럼 어른 갑한테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돈 받아야죠. 자, 돈 받아야 되는데 혹시 이 주택이 보험 들어서 보험금 받을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보험금이 1억인데 갑한테는 현금 차용증만 가지고 돈을 빌려준 친구 4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차용증 가지고 빌려준 단순한 채권자나 이제 어리나 같은 조건이다, 다른 조건이다? 같은 조건. 왜? 저당권이 사라졌으니까. 저당권이 존재했더라면 나중에 빚잔치 할 때 저당권은 채권자보다 돈을 먼저 찾아갑니까? 근데 지금은 저당권이 죽어버렸잖아요. 주택이 불타면 저당권 소멸했죠. 그래도 아직까지 어른 돈 빌려준 채권자의 지위는 있다 없다? 그럼 이것도 단순한 채권이니까 다른 채권자들하고 동등하죠. 그럼 보험금 1억을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 안분배당을 받으면 2천만 원씩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어른 저당권이 사라져도 채권자의 지위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 돈은 받을 수 있나요? 단 이제는 우선하는 지위가 없어요. 저당권은 우선하는 지위가 있었지만 이제는 남들하고 동등해졌죠. 그런데 혹시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만 혹시 이 저당권이 화재로 불타도 보험 들어있어서 받을 보험금이 있다면 저당권이 죽지 않고 보험금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그럼 아직 저당권은 살아있는 겁니까? 그럼 저당권만 살아있다면 나중에 그 돈 빚잔치 할 때 저당권하고 채권은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하죠. 이제는 같이 받는다, 먼저 받는다? 그럼 어리 먼저 1억 챙겨가고 남은 걸 ABCD가 어떻게 나누는지는 알 바 아니지 뭐. 올해 입장에서는. 그럼 저당권이 주택이 불타더라도 보험금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옮겨갈 수 있다면 이런 성질은 원래 주택은 이 저당권은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되는 게 기본이죠. 보험금위에다가 저당되는 게 상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옮겨갔죠. 그럼 다른 물건 위에 대신 위치를 잡는 성질이 있나요? 그게 물상대위. 그래 한자를 알면 유리한 게 이런 거예요. 다른 물건 위에 대신 자리 잡았잖아요. 주택에서 보험금으로. 이게 물상대위란 말이에요. 자, 이거 채무자인 갑한테 유리합니까? 은행인 을한테 유리합니까? 채권자한테 유리합니까? 자,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면 민법이 아니에요. 민법은 피해자 가해자를 항상 저울질하는 게임이라서 서로 간에 유리해져야만 되지 일방적으로 한쪽에 편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채권자는 이제 자기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커졌죠. 다양해졌으니까 유리해졌죠. 그런데 이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봐요. 이걸 인정 안 하면 갑이 부도가 나기 직전이라서 자기 주택을 담보로 빨리 돈을 빌려야 돼. 은행 갔어. 근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 아니 부동산 가치가 10억쯤 하는데 왜 안 빌려주냐니까 옆에 주유소 있다고 안 빌려준대. 옆에 섬유공장이 있다고 안 빌려준대. 주유소나 섬유공장이 있으면 불이 나면 옮겨붙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 은행은 주변이 위험해서 불안해서 못 빌려주겠대. 그럼 나는 똑같은 10억짜리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갖고도 옆에 어떤 건물이 있느냐에 따라 차별받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험을 들면 그 보험금으로 저당권이 죽지 않고 옮겨갈 수 있다면 옆에 폭발물 하는 데가 있어도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그러니까 그럼 갑한테도 유리한 겁니까? 채무자의 금융의 편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갑도 을도 다 유리해졌어. 물상대의를 인정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은행에 돈 빌리러 가죠. 그럼 은행에 단독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러 가면 은행은 어떤 서류부터 갖고 오라고 합니까? 대출심사할 때. 화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증서가 없으면 돈을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왜 화재보험에 가입해 오라고 하면 요거 물상대의라는 성질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근거로 돈을 빌리러 갈 때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대출심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행이. 아파트를 근거로 해서 돈을 빌릴 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라는 정서를 요구 안 하죠. 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요구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물상대의라는 이 성질은 채무자, 채권자 양쪽에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럼 이 물상대의를 인정하는 이유는 이걸 부정한다고 해도 돈을 못 받는 건 아닌데 남들하고 동등해집니까? 이걸 부정하면 채권자의 지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인정하면 남들보다 먼저 받나요? 그래서 인정하는 겁니까? 그럼 물상대의성은 우선해서 받는 권리,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도 말이 되나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놓은 권리, 여전히 자기 순서 챙겨 먹게 하기 위해서 나온 권리, 그게 물상대의. 자, 물어볼까요? 그럼 물어보죠.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해서 물상대의가 나왔죠. 뒤집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먼저 돈 찾는 이런 권리가 없는 물건은 그럼 물상대의를 인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물상대의라는 성질이 먼저 돈 찾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먼저 돈 찾는 성질이 없다면 굳이 물상대의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럼 물상대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럼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들고 있는 권리지 돈 찾는 권리가 아니라, 세탁소 주인이 세탁비 안 준다고 옷 들고 있는 권리지 그 옷 팔아서 지 돈 찾아가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그럼 물상대의성이 있다 없다. 자,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물상대의는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놓은 권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는 물건은 물상대의가 인정이 안 되겠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물상대의성도 없겠지 뭐. 이렇게 와야 됩니다. 처음 배울 때 아예 원인과 결과로 계속 이해를 하면서 달려와야 되지 결론만 있다 없다 외워서 뭐하게 그거.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물상대입이 있다 없다? 있죠.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물상대입이 없죠.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있는데 물상대입가 없거나 우선 변제권 없이 물상대입가 있거나 이건 다 틀린 문장입니다. 반드시 두 개 다 있든지 두 개 다 없든지 이렇게 된다. 자,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 있나요? 그럼 물상대입 있다 없다? 자, 전세권도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에서 자기 전세 날짜만큼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전세권도 순서 챙겨 먹는 우선 변제권이 있네요. 자, 전세권자도 물상대입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 흘렀어. 뭔지는 몰라도 전세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물상대입성이 당연히 있다는. 나중에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도 담보 물건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겠지 뭐. 그럼 물상대입도 있겠지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항상 다 같이 있든지 다 같이 없든지 이렇게. 요거는 있는데 요거는 없다는 문장이 나오면 땡 잡은 겁니다. 무조건 틀린 문장이다. 자, 이제 다시. 자, 우리 자, 갑이 주택이 불타고 나서 보험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기존에 자기 집 사과 박스에서 저축하던 5만 원짜리 하고 보험회사에서 받은 5만 원짜리는 표가 날까요? 같을까요? 예? 보험금으로 받은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에 이렇게 안 적혀 있나요? 파란색으로 보험금 안 적혀 있나요? 스탬프 콱콱 찍혀 있다 안 찍혀 있다? 그럼 나중에 을이 자기가 우선해서 받을 돈은 보험금이죠. 갑에 저축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내줘서 갑이 평소에 저축하던 돈과 보험금이 섞여버리면 어떤 돈이 내가 우선해야 되는 돈인지 알 수 있다 없다? 그럼 당연히 이 을은 보험회사에서 갑한테 그 보험금을 내주기 전에 함부로 갑한테 내주지 마라 라고 전화해야 된다. 그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압류한다. 자,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의 돈하고 섞이는 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돈은 표가 안 나니까. 자, 그 다음 압류를 을이 했는데 을이 3번 저당권자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1번, 2번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압류는 을이 했는데 나중에 땡처리 되면 돈 찾아가는 건 3번이 먼저 찾아간다, 1번이 먼저 찾아간다. 1번이 먼저 찾아간다면 1번 저당권자인 A 입장에서는 자기가 압류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해도 돈은 내가 먼저 찾아가잖아요. 자, 물상대위에서의 압류는 자기가 하든 제3자가 하든 누가 하든 무방하다. O다 X다. 스스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죠? 그런 게 지문. 자, 이 주택이 불타지 않고 갑이 그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매각대금, 주택 매매대금 받을 게 있죠. 이 저당권자가 매각대금으로 옮겨갈 수 있다. 아까 보험금에 옮겨갔죠. 매각대금 이것도 도의죠. 옮겨갈 수 있다 없다? 보자는 거예요. 아까는 주택이 불타면 저당권이 사라지게 생겼죠. 그래서 섬유공장 주변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힘들게 생겼죠. 그래서 보험금에 옮겨가게 해줬죠. 왜? 저당권이 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택은 살아있고 소유자만 바뀔 뿐이라면 저당권이 죽나요? 살아있나요? 그럼 저당권이 여전히 살아있기만 있으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어차피 제한물권이 우선하니까 누가 소유자로 바뀌었던 관계없이 을은 주어진 날짜에 돈을 못 받으면 누가 소유자로 돼 있던 관계없이 경매로 갈 수 있다 없다? 그럼 뭐가 답답했어? 뭐가 답답해서 이 매각대금에 옮겨갈 이유가 뭐 있냔 말이에요. 아까는 안 옮겨가면 저당권이 죽게 생겼으니까 옮겨갔지만 지금은 저당권이 살아있고 효력도 그대로죠.
옮겨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매각대금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 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독자적으로 시험 나올 수가 없어. 1. 다음 중 부종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놓고 1, 2, 3, 4를 낼 수가 없어요. 물론 사업시험은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내. 지문 5개를 채울 수가 없어요. 지문 5개를 채우려면 시험 범위가 아닌 곳에서 지문 3개를 끌어와야 돼. 그럼 낼 수 없죠. 그런데 다음 중 물상대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낼 때는 1.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옵니까? 물상대위를 하기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뭐죠? 압류는 자기가 하든 제3자가 하든 누가 하든 무방하다. 매각대금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럼 답이 5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물상대위는 독자적으로 1, 2, 3, 4, 5 객관식 지문 5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3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재작년에도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면서도 지문이 탁 깔려주고 물상대위 독자적으로도 깔려주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이제 다른 개념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물상대위성은 현금에 가까운 거고 나머지는 베이스고.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갑이 은행에 3억을 빌리러 갔습니다. 3억을 빌리러 가니까 부동산 한 개를 담보로 가지고 가니까 이 담보가 가치가 약해서 3억을 빌려주지는 못하겠대. 이 토지를 담보로는. 그래서 굳이 3억을 빌려가려면 담보를 더 가져오라고 해서 2개를 더 갖고 간 거예요. 부동산 3개 가지고 가니까 3억 빌려주겠다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1번 저당을 이런 식으로 다 잡혔단 말이에요. 돈은 몇 번 빌렸나요? 한 번 빌렸죠. 부동산의 개수 몇 개입니까? 저당권의 개수? 그럼 돈은 한 번 빌렸는데 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의 개수가 복수입니까? 이런 걸 우리는 공동저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공동저당이 많다, 전국에 단독저당이 많다. 네? 그 서울, 부산, 대구에 이렇게 땅 깔아놓은 사람 많나요? 네? 부동산이 많아야 공동저당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공동저당이 거의 50% 차지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럼 자기 땅에 그 위에 단독주택 딱 건물 지놓고 있으면 은행에 돈 빌리러 가면 토지도 저당 잡히고 건물도 저당 잡히죠. 그럼 단독저당이 아니고 공동저당. 이런 공동저당이 많지 전국 각지에 땅 깔아놓은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나중에 A 부동산이 운 좋게 팔려서 여기서 을이 3억을 다 찾아갈 수도 있죠. 그럼 을은 자기 목적 달성했다 안 했다? 그럼 저당권은 사라집니까 이제? 돈 받았으면 사라지죠? 다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팔리기는 이 부동산이 팔려도 저당권은 다 사라집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나요? 부종성은 깨트렸나요? 지키고 있나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부종성은 잘 지켜지고 있죠. 그럼 공동저당은 부종성을 지키고 있죠. 혹시 B부동산이 먼저 팔려서 여기서 을이 2억밖에 못 찾아갈 수 있죠. 그럼 남은 1억을 더 찾기 전까지는 A부동산하고 C부동산에 있는 저당권은 죽습니까? 남아있습니까? B부동산은요?
A하고 C는 남아있다고 치고 B 부동산에 붙어있던 1번 저당 을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자, 뒤집어 볼까요? 을이 2억을 여기서 찾아갔다는 것은 이 B 부동산이 팔린 거다 안 팔린 거다? 누가 경락대금 내놓은 겁니까? 그럼 부동산을 경매해서 경락을 받는 자는 저당권 주렁주렁 달고 받을래요? 떼고 받을래요? 어떤 누가 경락받으면서 저당권 달고 와. 저당권 다 떼고 와야지. 그럼 저당권은 사라진 거다 안 사라진 거다? 자, 을은 3억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1억에서 9천만 원 받고 1천만 원이 남아 있어도 저당권은 1천만 원어치만큼 살아있는 겁니까? 다 살아있는 겁니까? 그래야 불가분성을 지키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는 3억 중에 2억밖에 못 받고 1억은 남아있는데도 적어도 B부동산에 있는 저당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불가분성을 지킨 거다 깨트린 거다. 자, 공동저당은 불가분성의 예외, 건저당은 부종성의 예외. 됩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저당이 3개란 말이에요. 일반저당, 건저당, 공동저당. 그럼 일반저당은 기본적으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성질을 다 가지고 있고, 건저당은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은 있어도 부종성은 예외죠. 공동저당은 부종성도 있고 불가분성, 수반성도 있고 물상대위성도 있지만 공동저당은 불가분성의 예외죠. 그렇게 각각의 기본 틀 잡아놓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 하는 거. 시험은 건저당 하나, 공동저당 하나, 그 다음에 저당권 2문제 이런 식으로 놓는다. 저당권은 많이 놉니다. 자, 이게 담보물권의 특성. 참 읽어봅니다. 183페이지. 최고 밑에 1번. 부종성이란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했으만 존재할 수 있다는 성질을 말한다. 즉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하지 않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운명을 같이 하라고 했죠. 자, 뒤로 넘어가면 그 건저당은 부종성의 예외란 소리는 인문서에 있지도 않죠. 그런 거 이제 딱 챙겨서 같이 공부하세요. 자, 이 수반성이란 피담보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양도, 기타의 사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따라가는 거죠. 자, 3. 불가분성이란 담보물권의 효력은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미치는 성질을 불가분성. 공동저당은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했죠. 4. 물상대위성이란 담보물권의 효력은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해서 보험금이나 보상금과 같이 그 물건에 가름하는 금전으로 변한 경우 담보물건이 그 토지에서 그 건물에서 돈으로 옮겨 타는 그걸 물상대위라고 했죠.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있나요? 그래서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게. 물상대위를 더 깊숙하게 공부했죠. 지금 물상대위에 관해서 공부를 칠판에 한 것은 시험장 갈 만큼 한 겁니다. 더할 것도 없고 딱 저만큼 배워서 물상대위는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 압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누가 압류를 해야 되느냐, 매각대금은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은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렇게. 자, 여기까지가 담보물권의 특성. 쉬었다가 용익물권의 특성 보러 갑니다.